여러분은 가족과 함께 나간 해외여행 중에 대화도 안 통하는 그런 나라에서 가진 것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남겨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저는 정말 눈물이 멈추지 않을 것 같습니다. 누구한테 도움을 청해야 할지도 몰라 발만 동동 구르겠죠.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이제 막 21살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한국 남자에게 시집 온 우즈베키스탄 여성입니다. 난생 처음 떠나는 신혼여행에 들떴지만 첫날 공항에서부터 혼자 남겨져 버린 받았다고 하는데요. 대체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일까요? 직접 들어보시죠. 우즈베키스탄 사마르크 한트 인근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고 잘 안전은 라일라입니다. 태어난 순간부터 이미 정해진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자아이가 태어난다는 건 언젠가 좋은 집으로 시집갈 준비를 하는 것과 같았어요. 어머니는 제가 15살 때부터 이불게 매는 법, 만티 빚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라일라 손 놀림이 좋아야 시집 가서 고생 안 한다고 산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고 견전이었지만 가슴 한편에서 무언가 답답함이 차올랐어요. 저희 마을에서는 여자들이 대학에 가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그저 18, 19이 되면 결혼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흐름이었어요. 특히 국제 결혼은 일종의 성공으로 여겨졌습니다. 마을에서 누군가 외국 남자와 결혼하면 그 소식은 마을 전체에 퍼졌고 모두가 부러워했어요. 저희 집 옥집에 살던 아이씨 언니는 사례 터키 남자와 결혼해서 이스탄불로 떠났습니다. 3년 후 그녀가 마을에 돌아왔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가피 삶은 옷과 반짝이는 보석을 걸친 그녀는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온 사람 같았습니다. 어머니는 그날 밤 내내 그 이야기를 하셨어요. 라일라와 봤지, 아이셔는 이제 잘 사. 넌 더 좋은 곳으로 갈 수 있을 거야. 10억 생일이 다가올 무렵 어머니는 제게 국제결혼중개소에 등록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어요. 하지만 우리 가족의 형편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었고 아버지의 건강도 나빠지셨습니다. 라일라, 내가 좋은 곳으로 가면 우리도 조금은 숨통이 틀 거야. 어머니의 말씀을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국제결혼중개소는 마을에서 약 2시간 거리의 도시에 있었습니다. 첫날 저는 다른 여자들과 함께 긴 의자에 앉아 기다렸어요. 모두 저처럼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사진 촬영이 있었고 키와 몸무게를 재는 시간도 있었어요. 마치 가축시장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일주일 후 첫 맞선이 있었어요. 상대는 40세의 독일 남자였습니다. 저와는 20묘, 그는 영어로 말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알아듣지 못했습니다. 번역사가 있었지만 그의 질문은 주로 요리할 줄 아느냐, 아이를 몇 명 낳고 싶으냐,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할 때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뒤로 뺐습니다. 그의 눈빛에 뭔가 불편한 것이 있었어요. 두 번째 맞선은 403세의 이탈리아 남자였습니다. 그는 계속해서 제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면 웃었어요. 마치 물건을 살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울고 싶었지만 꼭 참았어요. 라일러, 이 사람이 마음에 드니? 중개인이 물었을 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만 바라봤어요. 이게 정말 제 인생의 전부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네 번째 맞선도 비슷했어요. 한 번은 40대 중반의 캐나다 남자를 만났는데 그는 제가 영어를 못한다는 사실에 실망한 듯 했습니다. 다른 한 번은 50대 초반의 일본 남자였는데 그는 계속해서 제 허리 사이즈를 묻던 맞선이 거듭될수록 저는 점점 더 자신감을 잃어갔어요. 이들 중 누구도 저를 한 사람으로 보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아이를 낳아줄 여자, 어린 여자로만 봤어요. 부모님은 계속해서 저를 재촉했습니다. 라일러, 너무 까다롭게 굴지 마, 기회가 점점 줄어들 거야.
그 말에 저는 더욱 절망했어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선택당하기를 기다리는 입장이라는 사실이 고통스러웠습니다. 국제결혼중개소를 다니는 지 반년이 넘어가고 저는 완전히 지쳐 있었어요. 그래도 생기를 위해 마을 근처 관광지에서 기념품 가게 아르바이트는 계속했습니다. 손님들에게 미소 짓는 것조차 힘들었지만 그 일은 제게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 가게 문을 닫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습니다. 해가 저물기 시작했고 관광객들은 대부분 떠난 상태였어요. 그때 저는 길 모퉁이에서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동양인이었고 주변을 둘이 이번거리며 누군가에게 말을 걸려고 시도하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말을 걸면 안 된다고 항상 배워왔으니까요. 하지만 그의 표정에서 진짜 공경에 처한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움이 필요한가요? 저는 러시아어로 물었어요.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가리키며 뭔가를 말했지만 저는 한마디도 알아들지 못했어요. 그의 언어는 제가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습니다. 몸짓으로 대화를 시도하다 보니 그가 한국에서 왔고 소매치기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휴대폰 배터리까지 다 써버려서 연락할 방법이 없었던 거죠. 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낯선 사람을 집에 데려간다는 건 위험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다른 맞선 남들에게서 본 것과는 전혀 다른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따뜻함이 느껴졌어요. 우리 집에 가서 휴대폰 충전하실래요? 저는 손짓으로 표현했고 그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저도 모르게 마음이 놓였어요. 그렇게 저는 그를 집으로 데려갔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어머니는 놀라셨어요. 하지만 상황을 설명하자 어머니도 이해하셨습니다. 우리나라를 방문한 손님에게 좋은 기억을 남겨줘야지. 어머니는 그렇게 말씀하시며 저녁 식사에 그를 초대하셨어요. 그의 이름은 정훈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충전되자 그는 번역 앱을 켜고 대화를 시도했어요. 처음에 넣었겠지만 점점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번아웃이 와서 혼자 여행을 온 거라고 했어요. 30살이라고 했으니 저보다 11살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종 맞선 남들과는 달리 그 나이의 차이가 전혀 부담스럽지 않았어요. 우즈베키스탄은 정말 아름다운 나라네요. 그가 번역기를 통해 말했습니다. 당신 덕분에 오늘 큰 도움을 받았어요. 정말 그의 진심 어린 감사에 저는 기분이 좋아졌어요. 낯선 자리에서 느꼈던 불편함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누군가와 대등하게 대화하는 기분이었어요. 내일 대사관에 가야 해요.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민 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음 날 저는 아르바이트를 쉬고 그와 함께 대사관으로 향했습니다. 대사관으로 가는 길에도 우리는 계속 대화했어요. 번역기로 대화하는 것이 불편할 법도 한데 이상하게도 그와 나누는 대화는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는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귀 기울여 주었고 중간중간 질문도 했어요. 당신은 꿈이 뭐예요? 그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 나라에서 여성으로 살아가며 꿈을 꿀 여유는 없었으니까요. 대사관에서 임시 여권을 발급받은 후 그는 저에게 감사의 표시로 식사를 대접하겠다고 했어요. 그날 우리는 사마르칸트의 유명한 레스토랑에 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그런 고급 레스토랑은 처음이었어요. 정우는 당신의 도움에 정말 감사해요. 소원이 있다면 말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상한 용기가 생겼어요. 당신은 지금 현금도 없고 또 길도 모르잖아요. 제가 며칠 가이드해 드릴게요. 나중에 갚으세요. 번역기로 이 말을 전하자 그는 놀란 듯 했지만
곧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저금통을 깨고 그와 함께 일주일간 우즈베키스탄을 여행했어요. 알바도 그만 놓쳐. 그냥 그땐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항이었어요. 부하라, 히버, 타슈켄트, 그와 함께한 여행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맞선을 보던 그 무거운 마음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정우고 함께 있으면 저는 그저 라일라였습니다. 외국인 신부가 될 사람이 아닌 한 사람으로 존중받는 느낌이었어요.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말했습니다. 한국으로 데려가 주세요. 이게 제 소원이에요. 그 말을 하는 순간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알았습니다. 국제 결혼 시장에서 덜 무서운 사람에게 선택당하기보다 제가 선택한 사람과 함께하고 싶었어요. 정우는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가서 티켓 보내줄게요. 진짜예요. 그의 질문에 저는 확신을 담아 고개를 끄덕했어요. 인생에서 처음으로 저는 제 운명을 스스로 결정하고 있었습니다. 정우고와의 일주일은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모든 여행이 그렇듯 그도 떠나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타슈켄트 공항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눌 때 제 마음은 이미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그를 다시 볼 수 있을까, 정말로 한국으로 갈 수 있을까 하는 불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정말 보내주실 거예요. 마지막으로 물었을 때 정우는 고개를 끄덕했어요. 약속합니다. 그가 번역기를 통해 말했고 저는 그 말을 믿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를 타기 직전 그는 제게 휴대폰을 건넸어요. 화면에는 은행 송금 내역이 떠 있었습니다. 제가 일주일간 썼던 돈의 3배가 넘는 금액이었어요. 이건 너무 많아요. 저는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웃으며 한국에선 부담되는 돈 아니에요. 라고 말했어요. 그 말에 저는 마지막에 고개를 끄덕했지만 정말로 그가 약속을 지킬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관광객들이 하는 달콤한 약속은 대부분 공항에서 증발한다는 걸 가게에서 일하며 너무나 많이 봐왔으니까요. 공항에서 돌아오는 길, 저는 복잡한 감정이 휩싸였어요. 어머니에게 모든 일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는 그저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일러 너무 기대하지 마라. 좋은 추억으로 남겨두는 게 좋을 거야. 어머니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했어요. 그래도 정훈이 보내준 돈으로 가족들은 한동안 편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첫 일주일은 매일 그의 연락을 기다렸어요.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고 메시지 알림음만 들려도 심장이 쿵컹거렸습니다. 하지만 연락은 오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도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저는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역시 그것도 여행 중에 일시적인 감정을 뿐이었나 봅니다. 슬퍼지만 이해할 수 있었어요. 서로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국제 결혼 중개소에 다시 나가야 할지 고민하던 차에 정은과 만난 지 정확히 2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가게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알림이 와 있었어요. 기대 없이 확인했는데 그 순간 제 심장은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은이었어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내용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비자 준비하세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습니다. 꿈인 줄 알았어요. 손이 떨려서 제대로 답장도 쓰지 못했습니다. 겨우 정말인가요? 라고 물었고 그는 곧바로 네, 진짜요. 모든 절차를 도와드릴게요. 라고 답했어요. 그날 밤 저는 눈물로 100개를 적셨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다음 날부터 정우는 저에게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었습니다. 여권 신청부터 비자 신청까지 그는 모든 단계를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어요.
때로는 비디오 통화로 얼굴을 보며 이야기했고,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더욱 확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것은 진짜였어요. 정말로 제게 일어나고 있는 일이었습니다. 비자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수많은 서류와 인터뷰, 그리고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모든 과정에서 저를 격려해 주었어요. 나일라,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만날 수 있을 거예요. 그의 말에 힘을 얻어 저는 모든 어려움을 견뎠습니다. 마침내 비자가 나왔을 때 저는 기쁨에 어쩔 줄 몰랐어요. 비행기 티켓도 도착했고 이제 정말로 한국으로 갈라리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출국 전날 밤 부모님은 저를 불러 앉히셨어요.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일라, 그동안 내게 너무 많은 걸 강요해서 미안하다. 이번엔 내 마음을 따라가 보려. 어머니의 그 말에 저도 울컥했어요. 항상 강인하셨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보이는 약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아주셨어요. 그 따뜻함에 저는 더욱 용기를 얻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을 때 그 설렘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창밖으로 작아지는 우즈베키스탄을 바라보며 저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기대가 더 컸습니다. 정우는 다시 만난다는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정우는 출구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보는 순간 모든 불안과 걱정이 사라졌어요. 그는 제 이름을 부르며 달려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따뜻함이 제게는 새로운 집의 느낌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첫날들은 놀라움의 연속이었습니다. 높은 빌딩들, 복잡한 지하철,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는 도시, 모든 것이 새롭고 신기했어요. 정우는 인내심 있게 모든 것을 설명해 주었고 저는 하나하나 배워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언어 장벽이 컸지만 번역 앱의 도움으로 소통했고 점차 한국어 단어들도 익히기 시작했어요. 정훈의 집은 서울 근교의 아파트였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공간이었어요. 그는 제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침실에는 새 옷가지들이 놓여 있었고 욕실에는 제가 쓸 수 있는 화장품들이 가득했어요. 그의 세심함에 저는 감동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고마움이었던 감정이 점차 깊어졌어요. 정우고 함께 지내며 저는 그가 얼마나 배려심 깊고 따뜻한 사람인지 더욱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로운 장소를 방문했고 함께 요리하고 영화를 보며 서로를 더 알아갔어요. 그는 제게 한국어를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에게 우즈벡 요리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 때 정우는 제게 고백했어요. 나일라,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제는 확신해요.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울컥했습니다.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사랑받는다는 느낌.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행복이었어요. 우리의 관계는 자연스럽게 깊어졌고 3개월 후 정우는 제게 청혼했습니다. 한강 공원에서 야경을 보며 그는 무릎을 꿇고 반지를 내밀었어요. 라일라, 평생 함께 해주겠어요? 당신의 꿈을 찾는 여정을 함께하고 싶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운 방향으로 향했어요. 결혼 준비는 순탄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정우는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저를 만나고 나서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제게 한국 음식과 예절을 가르쳐 주시면 친달처럼 대해 주셨습니다. 그분들의 따뜻함에 저는 진짜 가족을 얻은 것 같은 행복을 느꼈어요. 결혼식은 소박하게 치렀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비자 문제로 오지 못하셨지만 화상 통화로 축복해 주셨어요. 정훈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모두 모여
우리의 새 출발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예식을 올리는 동안 저는 이것이 꿈이 아닌지 계속 자문했어요. 이렇게 행복해도 되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신혼여행지는 괌으로 정했어요. 따뜻한 기후와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곳에서 새 출발을 축하하고 싶었습니다. 출국 당일 한국에서 따로 출국 심사를 받던 우리는 따로 심사를 받았지만 설렘 가득한 마음으로 괄홍항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입국 심사돼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우는 순식간에 심사를 통과했지만 저는 별도의 심사대로 안내되었어요.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가진 저는 추가 질문과 서류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정우는 저를 기다리겠다며 미소 지었지만 저는 불안했어요. 이런 경험은 처음이었거든요. 심사는 예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질문에 답하고 결혼 증명서를 보여주고 각종 서류를 확인받는 동안 거의 2시간이 흘렀어요. 마침내 통과했을 때는 이미 지쳐 있었습니다. 급히 입국장으로 나왔지만 정우는 보이지 않았어요. 사방을 둘러봤지만 그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불안감이 몰려왔어요. 설마 버려진 건가? 우즈베키스탄에서 들었던 수많은 국제 결혼 실패의 사례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낯선 나라에서 혼자 남겨진다는 공포가 저를 덮쳤어요. 30분 동안 공항 이곳저곳을 헤매며 정우는 찾았지만 보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저는 공항 한복판에서 주저앉아 오열하고 말았어요. 그 순간 누군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땀에 젖은 정우는 달려오고 있었어요. 라일러, 미안해. 환전과 환영 패키지를 준비하느라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그의 가슴팍을 두드리며 울었습니다. 안도감과 분노, 그리고 사랑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어요. 정우는 저를 꼭 안아주며 계속해서 사과했습니다. 빨리 귀화할래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그제서야 한국 여권의 힘이 얼마나 큰지 실감했습니다. 정우는 아무런 제약 없이 세계 어디든 갈 수 있었지만 저는 언제나 추가 검사와 의심의 눈길을 받아야 했어요. 그 차이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날의 울음 후에 우리는 괌에서의 시간을 정말 행복하게 보냈어요. 에메랄드빛 바다에서 수영하고 선색 크루즈를 타고 낯선 음식들을 맛보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누운 그날 밤 정우는 제게 약속했어요. 나일러, 당신이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게요. 당신의 꿈을 찾는 여정도 함께 할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제 인생이 시작된 것 같았어요. 괌에서의 행복한 시간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후 저는 곧바로 귀화 준비를 시작했어요. 정우는 필요한 서류들을 하나하나 챙겨주었고 한국어 공부도 도와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단어장을 펼쳐들었고 저녁에는 정욱과 함께 대화 연습을 했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일상 대화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한국 생활에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심한 메스꺼움을 느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소화불량이라 생각했지만 증상이 계속되자 정우의 권유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의 말에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임신이었습니다. 괌에서의 달콤한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을 남겨준 거예요. 라일라, 우리가 부모가 되어 정우는 기쁨에 벅차 보였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아직 21살, 어린 나이였지만 새 생명을 품게 된 사실의 경이로움을 느꼈습니다. 시부모님께 소식을 전하자 두 분 다 기뻐하셨어요. 특히 시어머니는 매일 영양식을 챙겨주시며 저를 극진히 보살펴 주셨습니다. 임신 초기에는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작은 생명이 제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조금씩 변해가는 배를 쓰다듬었고
밤에는 태아에게 우즈벡 자장가를 불러주었어요. 정우는 임신 관련 책들을 사다 주며 함께 읽었고 주말마다 산책을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해줘 왔습니다. 하지만 임신 11주 차에 들어서면서 이상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심한 복통이 찾아왔고 소량의 출혈도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지만 초음파 화면에서는 더 이상 아이의 심장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의사는 조심스럽게 자연유산이라는 단어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정우는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 어떤 말도 우리 사이에 오가지 않았습니다.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이었어요. 수술 후 집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완전히 무기력해졌습니다. 며칠 동안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못했고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빈병만 바라보며 누워 있었어요. 마음속으로는 끊임없이 자책했습니다. 내 몸이 약해서 그런 걸, 우즈베키스탄에서 영양이 부족했던 게 원인일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정우는 단 한 번도 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랑과 관심으로 저를 보살펴 주었어요. 출근 전에는 항상 제게 아침 식사를 준비해 두었고 퇴근 후에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며 기분 전환을 도와주었습니다. 그의 노력에 저는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최보호님도 큰 힘이 되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주 저희 집에 오셔서 제가 좋아하는 음식들을 해주셨고 때로는 그저 옆에 앉아 손을 잡아주셨어요. 말은 많지 않으셨지만 그 따뜻한 손길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시아버지는 주말마다 저희를 데리고 가까운 공원이나 산책로로 외출을 시키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밖에서 바람 쐬어 해야 한다. 우리를 이끄셨습니다.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저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어 공부를 재개했고 동네 카페에서 파트타임 일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서빙과 설거지만 했지만 한국어가 늘면서 조금씩 주문도 받기 시작했어요. 손님들과 대화하는 것이 처음에는 무서웠지만 곧 즐거운 시간이 되었습니다. 특히 카페 단골 손님 중에는 저와 비슷한 나이에 한국 여성들이 있었는데 그들과 친구가 되면서 한국 문화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이에 대한 이야기만큼은 쉽게 꺼낼 수 없었습니다. 정은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는 암묵적으로 그 주제를 피해갔습니다. 가끔 길에서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들을 볼 때면 가슴이 아팠지만 그 감정을 정은에게 표현하지 못했어요. 그도 상처받을까봐 걱정됐거든요. 귀화 준비는 꾸준히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어 능력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도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어려워서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지만 정은의 응원 덕분에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밤 늦게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는 모의고사를 풀며 준비했어요. 마침내 시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험장이 들어갔습니다. 결과는 예상보다 좋았어요. 중급 수준을 통과했고 이것으로 귀화에 필요한 어학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한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공부도 게을리하지 않았어요. 정은은 주말마다 저를 박물관이나 유적지로 데려갔고 한국의 역사를 쉽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경복궁, 덕수궁, 창덕궁, 서울의 모든 궁궐을 다녔고 민속촌에서는 전통한 옷과 생활 방식을 배웠어요. 그 과정에서 한국에 대한 애정도 깊어졌습니다. 귀화 인터뷰를 앞두고는 정말 긴장됐어요. 면접관들이 무슨 질문을 할지, 제대로 대답할 수 있을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정은은 매일 밤 모에 면접을 해주며 저를 준비시켰어요. 왜 한국 국적을 원하나요? 한국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이런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연습했습니다. 인터뷰 당일 저는 가장 단정한 옷을 입고 법무부 사무실로 향했어요. 면접관들은 예상보다 친절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한국어가 서툴러도 끝까지 기다려 주셨어요. 인터뷰가 끝날 때쯤 한 면접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국의 면을 이루어서 잘 적응하고 계시네요. 그 말에 저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어요. 인터뷰 몇 개월의 기다림이 이어졌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저는 카페 일을 계속하며 더 많은 경험을 쌓았어요. 동네 주민들과 친해지면서 점점 더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가끔은 고향이 그리울 때도 있었지만 화상통화로 부모님과 연락하며 그리움을 달랐어요. 마침내 귀화 허가 통지서가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열어보는 순간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제 정말로 대한민국 국민이 되는 거예요. 정은에게 전화했을 때 그도 감격해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축하해요, 라일라. 이제 정말 우리나라 사람이네요. 그 이유가 발익기 위해 출입국 사무소에 갔을 때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창구 직원이 암청색 여권을 내밀었을 때 그것을 받아들는 제 손이 떨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서류가 아니었어요. 제 정체성, 소속감, 그리고 새 삶의 상징이었습니다. 여권을 받아든 순간 저는 지난 3년의 시간이 주마승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어요. 우즈베키스탄에서의 절망적인 나나들 정원과의 우연한 만남, 한국에서의 새 출발, 그리고 아이를 잃은 슬픔까지 모든 것이 이자는 여권한 권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아 여권을 바라보며 저는 얹어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지만 그 속에는 아이에 대한 그리움도 섞여 있었어요. 이제 한국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정원이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저는 여권을 그에게 보여주며 웃었습니다. 이제 공항에서 더는 남편을 기다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제가 말하자 정우는 미소 지으며 저를 안아주었어요. 작은 변화였지만 저에게는 인생 전체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이 나라의 일원이 된 거예요. 그날 밤 우리는 집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어요. 시부모님을 초대해 함께 식사하며 제 귀화를 축하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특별히 송편을 준비해 오셨고 시아버지는 좋은 와인을 가져오셨어요. 우리 넷은 오랜만에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파티가 끝나고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은과 저는 베란다에 나와 밤하늘 바라봤어요. 별이 유난히 밝게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문득 정원이 제 손을 잡았어요. 라일라, 우리 다시 아이를 가져볼까요?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말에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피해왔던 주제였는데 정은이 먼저 꺼내다니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직은 조금 두려워요. 솔직한 제 마음을 털어놓았어요. 정은은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해봐요. 서두를 필요 없어요. 그의 말에 저는 안도했어요.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지만 언젠가는 다시 도전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었어요. 한국 여권을 베개 옆에 두고 잠들면서 이제 정말로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마음 한편에는 첫 아이에 대한 그리움이 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 아픔과 함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정은과의 결혼 생활도 4년 차에 접어들었어요. 처음에 설렘은 조금 가라앉았지만 그 자리에 더 깊은 신뢰와 편안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든든해지는 그런 관계였어요. 물론 가끔은 사소한 일로 다투기도 했지만 그런 순간조차 우리를 더 가깝게 만들었습니다. 카페에서 시작한 파트타임, 일은 어느새 매니저 직책으로 발전했어요.
오너가 저를 신뢰하며 중요한 업무를 맡겨주었고 저는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열심히 일했습니다. 한국어도 많이 늘어서 이제는 별 어려움 없이 손님들과 대화할 수 있었어요. 가끔 제 어깨안과 외모를 보고 어디서 오셨어요? 라고 묻는 손님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저를 그냥 한국인으로 대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결혼 4주년을 앞두고 정은이 특별한 계획이 있냐고 물었어요. 순간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첫 신혼여행지였던 과음 그곳에서 행복했던 기억과 동시에 공항에서 겪었던 그 불안한 경험이 교차했어요. 하지만 이제 상황은 달랐습니다. 저는 더 이상 우즈베키스탄 여권을 가진 외국인 신부가 아니었어요. 이번에도 공갈. 하지만 이번엔 나도 한국인이니까 그 말을 꺼내자마자 정은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겼고 곧바로 여행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순간 마음속에 담아두었던 작은 소망이 이루어진다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여행 준비는 생각보다 간단했어요. 이전과 달리 복잡한 비자 절차도 필요 없었고 단지 여권과 항공권만 있으면 되었습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저는 벌써 자유로움을 느꼈어요. 정우는 4년 전과 같은 리조트를 예약했고 저는 수영복과 여름 옷들을 챙겼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긴장과 설렘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번 여행은 단순한 기념 여행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확인하는 순간이기도 했어요. 무엇보다 이번에는 정우과 같은 줄에 서서 같은 여권을 들고 입국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특별하게 느껴졌습니다. 여행 당일 우리는 함께 여권을 가방에 넣고 공항으로 향했어요. 공항에 도착해 체크인 카운터에 서서 나란히 여권을 내밀었을 때 정우는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직원은 별다른 반응 없이 두 여권을 처리했지만 저에게는 그 순간이 무척 감동적이었어요. 마치 오랜 여정 끝에 마침내 도착점에 선 기분이었습니다. 출국 심사대에서도 우리는 나란히 서요. 정훈이 먼저 심사를 받고 바로 뒤이어 제가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은 제 여권을 보고 잠시 눈을 크게 뜨더니 귀여우셨네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네 라고 대답했고 그는 미소와 함께 즐거운 여행 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왜 그렇게 가슴 벅찬지 모르겠어요. 비행기를 타고 괌으로 향하는 내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지난 4년을 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 불안함과 설렘 언어와 문화의 벽에 부딪히면 느꼈던 좌절감, 첫 아이를 잃은 슬픔, 그리고 기화 과정에서의 긴장과 기쁨까지 모든 순간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어요. 그 생각을 한 이 괌으로 향하는 이 비행기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괌에 도착하자 따뜻한 공기가 저희를 반겼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저는 4년 전의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떨리고 두려웠는지,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은과 나란히 서서 같은 심사대로 향했고, 같은 시간에 심사를 받았습니다. 심사관이 제 여권을 확인하고 도장을 찍어주는 그 짧은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이번에는 외롭지도 두렵지도 않았습니다. 객실은 4년 전과 똑같았지만 바라보는 제 눈은 달라져 있었어요. 이번에는 모든 것이 더 친숙하게 느껴졌고 더 이상 낯설지 않았습니다. 발코니에 나가 바다를 바라보며 저는 깊은 안도감을 느꼈어요. 이곳에서의 마지막 기억은 슬픔으로 끝났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기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첫날 저녁 우리는 해변과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어요. 촛불 아래 마주 앉아 와인 잔을 부딪히며 정은은 제게 말했습니다. 라일라 당신을 만난 건 제 인생 최고의 행운이에요. 그 말에
저는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저 역시 그를 만난 것이 기적 같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우리는 괌의 아름다운 해변과 관광지를 다니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스노클링도 하고 정글 투어도 참가했으며 현지 마을도 방문했습니다. 모든 순간이 특별했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해질 무렵 투모비치에서 보는 시간이었어요. 모래사장에 앉아 서경을 바라보며 정은과 저는 미래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아일라, 우리 다시 가족을 이루어 준비가 됐을까요? 정은이 조심스레 물었어요. 그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첫 아이를 잃은 후로 항상 두려움이 있었지만 이곳 괌에서의 시간이 그 두려움을 조금씩 녹여주고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곳에서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기념하는 이 순간에 저는 용기를 내기로 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제 대답에 정우는 환하게 웃었고 우리는 서로를 꼭 안았어요. 그날 밤 별이 가득한 하늘 아래 우리는 새로운 약속을 했습니다. 두려움보다 희망을, 과거보다 미래를 바라보기로 했어요. 밝아진 제 모습 탓인지 남편은 그 어느 때보다 강했어요. 밤마다 전쟁 같은 사랑을 하고 녹초가 되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이게 어른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그렇게 일상으로 다시 돌아온 저희는 배달 음식을 시켰다가 음식 냄새에 구역감이 올라왔어요. 아일라, 괜찮아요? 정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고 저는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무언가를 직감했어요. 다음 날 병원에 갔을 때 제 예감은 맞았습니다. 임신이었어요. 괌에서 우리가 나눈 대화가 현실이 된 거죠. 의사는 초음파를 보며 웃었습니다.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심장 박동도 강하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눈에서는 눈물이 흘렀어요. 정은도 감격에 겨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저 제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병원을 나오면서 우리는 말없이 걸었습니다. 너무 많은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기쁨, 설렘, 그리고 한편으로는 불안함까지. 첫 아이를 잃은 기억이 여전히 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정은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에는 괜찮을 거예요. 우리가 함께니까. 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했습니다. 그래요, 이번에는 달라요. 이제 저는 완전히 이곳에 속한 사람이 되었고 더 강해졌어요. 무엇보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힘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베란다로 나가 하늘을 바라봤어요. 파란 하늘 아래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도시가 이제는 제 고향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손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저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이번엔 꼭 널 안아볼게. 이건 내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선택한 삶이니까. 그날 저녁 우리는 시부모님을 초대해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임신 소식을 전하자 시어머니는 기쁨에 눈물을 흘리셨고 시아버지는 정은의 어깨를 두드리며 축하해 주셨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함께 웃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꿈꿔왔던 가족의 모습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정은은 제게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어요. 여러분이 작은 아기 신발이 들어 있었습니다. 괌에서 봤는데 꼭 사고 싶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그 작은 신발을 손에 쥐고 있으니 곧 만나게 될 우리 아이의 모습이 상상되었습니다. 밤에 침대에 누워 정은이 제 배에 귀를 대고 있을 때 저는 문득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부모님 생각이 났어요. 그들에게도 이 기쁜 소식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영상 통화로 알려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생각을 하니 더욱 행복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별빛 아래 저는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우즈베키스탄의 작은 마을에서 꿈도 꿀 수 없었던 삶이 지금 제 눈앞에 펼쳐져 있었어요. 물론
쉽지 않은 시간도 있었고 큰 슬픔도 겪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저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인 정나일라로서 곧 엄마가 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여전히 마음 한편에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첫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기억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함께 울어줄 가족이 있고 같은 여건을 가진 이 나라가 있다는 것을,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손으로 배를 쓰다듬으며 저는 아직 보이지 않는 우리 아이에게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이번엔 꼭 널 안아볼게. 이건 내가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선택한 삶이니까.